자, 그 다음에 72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720페이지 보면은 고객 충성 제도라고 있습니다. 고객 충성 제도.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커피를 한 잔 테이크아웃 커피점에 가서 커피를 사면은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고 10개 도장을 받으면은 나중에 커피 한 잔을 공짜로 주겠다 이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게 고객 충성 제도예요. 결국은 커피 한 잔을 팔면서 커피 대가하고 그 다음에 장내에 커피 10잔이 모였을 때 한 잔을 주는 그 부분하고 두 개가 거래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이제 서점에 가서 우리가 책을 사면은 큰 서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적립해 주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서점에 가서 책값으로 10,000원을 지불했다. 그래서 고객이 책값으로 10,000원을 주지만은 가령 이제 5% 적립을 해준다 라고 하면은 그 서점이 고객한테 5% 포인트를 쌓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서점 입장에서는 이걸 구분해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10,000원 받은 돈을 책값 9,500원 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대가 500원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포인트 대가로 인식할 금액은 거기 그림 밑에 줄을 치도록 할게요. 보상 점수에 배분할 대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상 점수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다. 그래서 서점에 가면은 가령 이제 500포인트를 받으면은 그게 500원 가치를 가지고 그게 쌓이면은 이렇게 책값을 대신해서 그 포인트를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책값을 받았는데 포인트를 쌓아주는 적립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게 포인트든 마일리지든 어떤 이름이든 상관없이 그런 식의 거래가 있다고 하면 서점으로서는 그 포인트 대가를 인식해 줘야 되고 이게 현금 가치로 얼마인지 포인트 대가를 인식해 줘야 되고 나머지를 책값으로 인식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720페이지에는 보면은 양갈로 A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렇게 있어요. 예. 기업이 직접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래서 720페이지 아래쪽에 제일 밑에 두 줄 보면은 보상 점수를 부여한 때 보상 점수의 공정가치로서 선수 수익을 인식한다. 예. 그죠? 서점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책뿐만 아니라 포인트까지 부여했을 때 매출을 9,50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의 공정가치를 선수 수익이라고 인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장래에 고객이 이 선수 수익을 사용하게 되면은 기업은 부채를 털고 포인트 관련 매출을 인식한다. 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여기 이제 선수 수익 가운데 얼마를 단기 포인트 매출로 인식할 거냐 그거는 약간 복잡한데요. 케이스를 보면서 이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21페이지 케이스 6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커피 전문점은 구매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이 포인트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커피를 구입할 수 있다. X 5년의 C커피 전문점은 매출이 100만원이고 총 10만 포인트를 고객에게 부여하였다.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1원이며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X 8년 말로 종료된다. 그래서 X 5년에 커피를 팔아서 고객한테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고객한테 포인트 10만 포인트를 부여했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10만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1포인트의 공정가치는 1원이다. 그러면은 고객한테 부여한 10만 포인트 이게 공정가치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10만원하고 같은 금액이라는 거죠. 즉 이 경우에 고객으로부터 받은 100만원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점수에 해당하는 10만원의 선수 수익을 인식하고 나머지 90만원을 커피 판매로 인한 매출로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10만 포인트를 부여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선수 수익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나머지가 매출로 인식돼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X6년에 이렇게 선수 수익 사용한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선수 수익 실제 사용이, 포인트의 실제 사용이 뭐 X6년에 4만 포인트, X7년에 23,000포인트, X8년에 25,000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령 이제 금액으로 여기 선수 수익을 가져온다. 4만 포인트가 4만원 가치죠. 그러면 4만 포인트 4만원 가치다. 이렇게 X6년에 선수 수익 4만원 없앤다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 X7년에 23,000포인트 23,000원의 가치죠. 그래서 23,000원 가치 사용됐다. 여기 없앤다고 가정하죠. 그 다음에는 25,000포인트가 사용됐다. 그래서 25,000원 가치의 부채가 없어진다. 이렇게 한다고 가정해요. 이렇게 할 경우에 다 합치면은 10만원이 되나요? 1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다 합치면 10만원이 안 돼요. 예, 이게 10만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10만원이 안 되는 거예요? 포인트를 부여받은 사람 가운데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 그냥 그 포인트 도장을 받고 길거리에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 사용된 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누적해서 부여한 10만 그 포인트하고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여기 선수 수익 요 대체될 금액을 포인트 기준으로 하지 말고요. 예, 전체 예측 사용 포인트에서 실제 사용 포인트 그 비율로 배분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보면은 부여한 포인트 사용 예측이 X6년에 80%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10만 포인트 가운데 80%가 사용될 거다. 그럼 8만 포인트죠. 네. 8만 포인트가 총 사용 추정 양이라는 거죠. 나머지 2만 포인트는 사용 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8만 포인트 예상 가운데 지금 4만 포인트가 사용됐죠. 네. 50%가 사용된 거죠. 자, 여기 최초에 부여한 금액이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 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산된 5만원에 해당하는 선수 수익을 없애고 이거 포인트 매출로 인식해야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마지막에 10만 원이 딱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자, X7년에는 보면은 90%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그럼 10만 포인트가 부여한 거 가운데 90%면 9만 포인트가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실제 사용된 건 얼마냐? 실제 사용된 거는 전년도에 4만 포인트 사용됐고, 당년도에 23,000포인트 사용됐고, 그래서 합계 하면은 63,000포인트가 사용됐어요. 몇 퍼센트 사용된 거예요? 70% 사용된 거죠. 그리고 부여한 포인트의 공정가치가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10만원에 70%, 7만원에 선수 수익이 누적해서 차감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미 여기 5만원만큼 앞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X7년에 선수 수익 차감할 금액은 2만 원이고 2만 원의 매출을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X3년도. X3년도에도 요 비율을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X3년도는 마지막 연도이기 때문에 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거 다 해서 최초 부여한 게 10만 원, 그 금액하고 같도록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 10만원하고 같은 금액이 되려면은 마지막 연도에는 선수 수익 가운데 3만원 남은 금액을 다 없애버리고 포인트 매출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케이스 6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722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이제 서점 같은 경우는 고객이 돈을 주면은 책도 주고 포인트 점수도 주고, 그래서 이 포인트는 우리 서점에서 사용하십시오,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제 할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 서점이 책값으로 10,000원을 받아가지고 책도 주고 포인트도 주고 하고 나서 고객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 우리가 부여한 이 포인트 옆에 영화관이 있는데 영화관에 가서 사용하십시오. 예, 영화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점이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영화관 제3자가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래서 보상 대가를 이렇게 영화관에 가서, 그 고객은 영화관에 가서 자기가 부여받은 이거를 사용하게 되죠. 그럼 서점은 영화관에 이 고객이 영화 보는 그 대가, 포인트 대가를 지급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부여한 금액 공정가치대로 주는 게 아니라 서점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서점으로 인해서 고객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 때문에 서점도 뭐 남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가령 포인트 점수 500원을 줬다라고 하면은 그 가운데 서점한테 실제 주는 거는 400원이고 100원은 서점이 포인트 수익으로 챙기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점이 이러한 구조에 있어서 본인이다, 본인이 위험과 책임을 다 지고 이런 스트럭처를 운영한다 라고 하면은 그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제3자가 보상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자, 책값 받으면 현금 10,000원 이렇게 하고 매출 9,500원, 포인트 매출 500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 400원 줘야 되죠. 그래서 영화관에 400원을 주면서 현금 또는 미지급 비용 400원 이렇게 될 거고요. 차변에는 포인트 매출원가 400원 이렇게 인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서점이 본인일 경우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고요. 혹시 이 구조가 이 영화관이 운영하는 그런 구조일 수 있죠. 영화관이 서점한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그 책 팔 때 일부 포인트를 고객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 뭐 100원 남기고 우리한테 400원 주면은 당신네도 100원 챙기고 우리도 400원 챙기고 서로 윈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영화관이 그 주인이고 서점은 대리인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점은 영화관의 대리인으로서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제3자의 대리인으로 서점이 포인트를 부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서점은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순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해요. 물론 이제 받는 돈 가운데 그 서적 매출은 9,500원 이렇게 인식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자기가 100원 챙기는 거는 수수료 수익으로 100원 이렇게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관에 400원을 건네줘야 되죠. 그래서 현금이나 미지급 비용 400원 유출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산으로, 서점 자신의 계산으로 영화관에 보상해 주면 그러면은 이 포인트 매출이라고 인식하고, 이거는 뭐 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선수 수익 이렇게 인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고객한테 부여해 주는 그 순간에 거의 같은 날짜에 그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포인트와 관련된 거래는 다 끝나죠. 그래서 이거를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 포인트 매출 이렇게 인식하고,
서점에 주는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인트 매출 원가 이렇게 적시 인식하면 되는 거죠. 미룰 필요가 없는 거죠. 자, 723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줄 치도록 할게요. 기업이 본인인데 제3자에게 보상을 의뢰한 경우라면은 판매 대금 중에 보상 점수에 해당 금액은 수익으로 인식하고 보상을 위해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보상 원가로 인식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양갈로 B에 제3자의 대리인으로 포인트를 부여하는 경우 기업이 거래에서 제3자의 대리인이라면 수익은 순액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72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7이 있네요. 자, 케이스 7을 보면은요. A마트는 고객이 구매한 100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고객은 부여받은 포인트로서 B영화관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A마트는 1포인트의 공정가치를 1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마트는 영화관에 포인트당 0.7원을 지급한다. X1년 12월 중 A마트의 매출액은 300만원으로서 3만 포인트를 부여하였다. 요구사항 첫 번째는 보면은 A마트가 포인트 대가를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하는 경우 X1년 12월 중 회계 처리를 제시하시오. 자, 이 마트가 주인인 경우 회계 처리해라. 돈 얼마 들어왔나요? 30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면 현금 300만원, 현금인지 아닌지 모르면 그냥 현금을 하고 쓰면은 제일 속 편하죠. 현금 아닌 매출 채권일 텐데. 그 다음 여기 이제 매출을 인식할 부분이 있고요. 매출을 인식할 부분이 있고, 요 300만원을 나눠줘야 되죠. 마트의 매출, 본연의 매출하고, 그 다음에 포인트 매출하고, 포인트 매출 제가 이렇게 P 매출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그리고 요거, 이제 요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 인식할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 뭐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 써도 되고, 요 포인트 매출과 관련해서는 B영화관에 0.7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인트 매출과 관련해가지고, 영화관에 줘야 되는 돈을 현금 또는 미지급 비용 유출을 인식하고 이거를 P와 관련된 매출원가다 이렇게 반영을 해주면 되겠죠. 300만원 매출하고 3만 포인트. 그런데 이게 1포인트가 1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매출로 인식할 금액은 3만원, 나머지 금액이 마트의 본연의 매출이 되겠죠. 그리고 영화관에 0.7원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 금액을 미지급 비용으로 인식하고 같은 금액을 포인트 매출원가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두 번째는 보면은 A마트가 B영화관을 대신하여 대리인으로서 대가를 회수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회계 처리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만원 들어왔는데요. 이 마트가 대리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출 인식하는 거는 뭐 위에 거하고 똑같은 그런 금액이 될 거고요. 본인일 때는 이렇게 포인트 매출을 총액으로 그리고 매출원가 인식하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자기가 챙기는 부분은 수수료 수익으로 하고 나머지 그 영화관에 줘야 되는 돈은 이렇게 미지급 비용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그래서 영화관에 줘야 되는 돈이 21,000원이고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요 순액 포인트 매출하고 포인트 매출원가 이 차액에 해당하는 9,000원이 이 마트의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될 금액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객 충성 제도라는 것을 공부했고요. 이제 724페이지부터 보면은요, 거기 아래쪽에 양갈로 5에 기타 재화 판매라고 있어요.
기타 재화 판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익 기준서의 뒤에 부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부록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좀 귀찮지만은 가끔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기는 하지만은 여기 핵심되는 말들만 줄 끊어놓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724페이지 아래쪽에 양갈로 A 설치 및 조건 검사 조건부 판매. 그냥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설치까지 해주겠다 그런 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수익은 언제 인식하느냐,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거기 중간쯤에 설치와 검사가 완료된 때 수익을 인식한다. 보통 이렇게 그 테레비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 설치가 중요하지 않지만은, 설치가 중요한 그런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품 판매하고 설치가 다 된 그 경우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양갈로 B의 주문 판매. 그래서 물건이 없고 고객한테 주문을 받아서 그 주문에 따라서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요. 거기 동그라미에 첫째 줄에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뭐 항상 그 상품이나 제품 판매는 그 재화를 인도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거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양갈로 C에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줄 긋도록 할게요. 판매 후 재매입 약정. 거기 동그라미에 줄 치도록 할게요.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매입으로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게 되며, 판매 계약을 했는데 다시 그 판매 계약과 병행해서 재매입하는 약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물건을 당신에게 팝니다 이런 계약이 있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이 물건을 내가 얼마에 다시 되사겠습니다 이런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재매입 약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재매입으로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게 되면 이 물건이 한 달 후에는 다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화와 관련된 위험과 보상이 넘어갔느냐? 아니죠. 여전히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거래는 금융약정이다. 그래서 이 물건을 넘기면서 돈을 받는다. 그럼 금융약정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돈 들어오고 부채 인식하고 그런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금융약정이며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니다. 그래서 판매 후 재매입 약정이 있다고 하면은 그 매출 거래가 아니다. 그냥 잠깐 돈 빌리는 금융약정으로 봐야 될 것이다. 예. 자, 그 다음에 D에 중간상에 대한 판매. 예, 거기 동그라미에 수익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대리인 역할만을 한다면 이러한 거래를 위탁판매로 처리한다. 네, 위탁판매의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그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출판물 구독,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를 앞으로 1년간 구독하기로 했다. 그럼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1년간 잡지를 공급해주고 돈을 미리 받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수익 인식할 거냐? 1년간 나누어서 수익 인식해야 되겠죠. 그 첫 번째 동그라미에 해당 물품의 가액이 매기 비슷한 경우에는 발송 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으로 수익 인식한다. 네, 당연한 이야기고요. 자, 거기 726페이지에 가면은 F에 미인도 청구 판매라고 있어요. 미인도 청구 판매. 그래서 인도하지 않았는데 물건은 주지 않았는데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수익을 인식할 것이냐. 그 726페이지 동그라미 거기에
재화의 인도가 지연된 경우에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미인도 청구 판매, 그 윗줄에 보면은 미인도 청구 판매라는 게 재화의 인도가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지연되고 있으나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대금 청구를 수락하는 그런 판매를 말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 상황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유권을 가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G, 인도 결제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작은 글씨로 피자를 배달해 주는 경우. 그래서 피자 배달의 경우는 피자가 오면은 고객이 돈을 내죠. 그래서 인도가 완료되고 판매자의 대리인이 현금을 수취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이야기 되죠. 그 다음에 H에 보면은요, 완납 인도 예약 판매. 완납 인도 예약 판매. 그래서 한국에는 뭐 이런 거래가 없는데 고객으로부터 돈을 이렇게 조금씩 받아요. 받았다가 돈이 다 이렇게 쌓이면은 그 물건 대금에 해당하는 돈을 다 받으면은 비로소 물건을 넘겨주는 그런 게 완납 인도 예약 판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거기 동그라미 보면은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죠. 두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줄 그 끝부분에 보면은 유의적인 금액의 예치금이 수령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할 수도 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2절 재화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공부했습니다. 자, 한 장 넘기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727페이지에 제3절 용역의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 그래서 용역의 제공은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여기 용역 제공은 우리 다음 챕터가 17장 건설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설계약이 그 용역 제공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그래서 기준서가 보면은 그 수익 기준서가 있고 건설계약 기준서가 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는데요.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용역 제공 여기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그 건설계약에 따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책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727페이지 용역의 제공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그 다음 챕터인 17장 건설계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계약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건설계약은 보통 이렇게 신뢰관계가 있는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그 용역이 제공돼요. 용역을 제공하는데 용역을 제공한다. 가령 이제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용역을 제공한다. 거래 상대방이 그 믿을 수 있는지,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계약을 하죠. 상대방이 돈 지급할 능력도 안 되는데 그 회계감사 계약을 하는 경우 없죠. 모든 서비스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서비스가 사람의 인력이 투입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이고 대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만 용역 제공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거래가 용역 제공 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거래 상대방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일한 그 대가를 용역 대가를 문제없이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기준서에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뭐 대가의 유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대가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가도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했는지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죠. 예, 요런 조건이 갖추어져서 용역 제공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예, 원가도 측정할 수 있고 수익도 측정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특별한 경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일이 진행된 정도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예, 용역을 100만원 받고 일을 해주기로 했다. 용역이 70% 됐다. 이러면은 예, 그때는 70만원까지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진행 기준이에요. 진행 기준. 그래서 이 진행 기준의 구체적인 회계 처리는 17장 건설계약에서 설명이 되겠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17장에서 이야기되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이야기는 방금 전에 이제 수익이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이야기했는데 729페이지 보면은 양갈로 2의 용역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용역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예. 거기 보도록 할게요. 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줄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첫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는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추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그러한 경우에도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발생 원가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앞으로 원가가 어느 정도 발생할지, 그래서 전체적인 진행률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단 발생한 원가는 원가로 인식해 줘야 되겠죠. 발생한 원가가 있고 그 원가가 회수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발생한 원가의 범위에서는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근데 발생한 원가가 회수 불가능하다? 그럼 수익 인식은 할 수 없는 거죠. 수익 인식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은 인식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 동그라미 두 개가 결국은 제일 첫 줄, 둘째 줄 이거를 좀 풀어놓은 이야기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다시 읽어보면은 용역 제공 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식된 비용의 회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금액만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 말을 다시 풀어놓은 거죠. 자, 73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페이지 보시면은 용역 제공의 적용 사례 해가지고요. 양갈로 1 프랜차이즈라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주변에 뭐 프랜차이즈 어떤 게 있나요? 제일 많은 게 아마 치킨 프랜차이즈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또 많은 게 뭐 피자. 피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도 프랜차이즈 볼 수가 있고, 그런 프랜차이즈들 있는데요.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회계처리.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회계처리가 아니고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회계처리 할 것이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회계처리 할 거냐. 먼저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그 수익과 관련해서 창업 지원 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창업 지원 용역이 뭐
그 오픈하기 전에, 가맹점이 오픈하기 전에 뭐 주변 상권을 분석한다, 뭐 점포 개설, 뭐 지원 설계 인테리어 여기와 관련해서 점포 열기 전에 어드바이스 해주는 게 그 창업 지원 용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창업 그 가맹점이 오픈을 하고 나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그 가맹점이 품질을 유지하고 어떤 마케팅 그런 것들 일관성 있게 하도록 계속 교육하고 그런 용역을 제공하죠. 그게 이제 운영 지원 용역이라고 해요. 운영 지원 용역. 네, 운영 지원 용역.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어떤 서비스 제공되는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설비나 재고자산을 그 가맹점에 판매할 수가 있죠. 네, 본사가 가맹점한테 뭐 설비다, 재고자산이다 이런 것들을 설비 같은 경우는 한 뭐 3년,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설비를 제공한다. 또는 재고자산을 이렇게 제공한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가맹점이 오픈하기 전에 창업과 관련해서 활동이 있고 거기에 관련한 수익이 있고요. 그래서 그 창업 관련 그 활동에 대한 수익은 언제 본사가 수익 인식할 수 있느냐. 그거는 창업 지원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행동이 수행되는 그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가맹점이 오픈하고 나서 그 교육이나 품질 유지 등과 관련해서 계속 서비스하는 이거는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되느냐. 역시 그러한 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해야 되겠죠. 세 번째, 설비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은 언제 인식해야 되느냐. 그 설비를 판매한 시점, 재고자산을 제공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돼야 되겠죠. 그래서 설비 등을 인도하는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본사하고 가맹점이 있을 때 누가 힘이 센가요? 네, 본사가 힘이 세죠. 네, 본사가 힘이 세고 본사는 어떤 그 거래 관계를 원하느냐 하면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돈 가운데 초기에 가능하면은 많은 돈을 회수하기를 원해요. 네, 똑같은 그 비중을 가지는 용역이다 라고 가정하더라도 가능하면 이러한 돈들을 몰아서 초기에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창업 관련 용역을 1번, 그 다음에 운영 관련 용역을 2번, 그리고 설비 판매 등에 대한 용역을 3번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1번 관련 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금액에는 이 갑에 해당하는 본사가 돈을 미리 땡겨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속성 때문에 2번이나 3번 수익을 땡겨받은 게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회계 기준에는 어떤 말을 쓰고 있느냐 하면은 2번 수익을 인식할 때 2번 수익, 이렇게 운영과 관련된 수익이죠. 2번 수익을 인식할 때 2번 수익을 용역 제공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해라. 그런데 자, 거기 줄 치도록 할게요. 730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가 있고 그런데 라고 있죠. 운영 지원 용역 수수료를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저렴한 대가를 수취하면서 운영 지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용역 수수료를 이연하여 2번 용역 수익으로 인식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설비 판매와 관련해서 그 730페이지 밑에 두 줄을 줄치도록 할게요. 설비 등을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저렴한 대가를 수취하면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1번 수수료를 이연하여 3번 등의 판매 기간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여기 3번이나 2번 수익이 1번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여기 1번 수익 가운데 일부를 이어내야 되고 2번 수익을 인식할 때 이 1번 수익 가운데 일부를 2번에서 인식해야 된다. 3번 수익도 마찬가지다. 이 수익의 일부가 1번에 가 있다면은 1번 수익을 이어내 가지고 3번을 인식할 때 인식해야 된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731페이지에 거기 그 중간 아래 프랜차이즈에서 대리 거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본사가 그 가맹점을 위해서 심부름만 해주는 그런 거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 두 번째 줄 중간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게 공급할 재화를 대신 주문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거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부름만 해주는 그런 거래에서는 본사가 수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자, 731페이지 아래쪽에 케이스 8이 있습니다. 케이스 8을 보도록 할게요. A 피자 본사는 X1년 5월 1일에 개인 사업자 B씨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른 거래는 다음과 같다. 1번 X1년 5월 1일 창업 지원 용역을 적시 완료하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금액에는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 저렴한 운영 지원 용역 및 설비 제공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요 1번 그 활동과 관련해서 20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2번, 3번 수익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 3번 활동을 잘 살펴서 예, 요 20만원에서 일부가 2번, 3번으로 가도록 그렇게 회계처리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X1년 6월 1일에 향후 1년간의 운영 지원 용역 대가로, 그러니까 2번 수익의 대가로 4만원을 수령한다. 이 용역의 정상 가격은 12만원이다. 12만원인데 4만원 밖에 안 받아요. 그럼 나머지 8만원은 어디 가 있나요? 1번에 가 있죠. 그래서 1번에 20만원 가운데 8만원이 여기 2번에 와야 된다는 거죠. 자, 3번 읽어보면은 X1년 7월 1일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설비의 취득 원가는 13만원, 그리고 정상 가격은 15만 5천원이다. 설비의 정상 가격이 15만 5천원이라고 해요. 근데 대가를 얼마나 받나요? 10만원 받죠. 그럼 5만 5천원이 1번에 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번 그 받은 돈 가운데 5만 5천원이 3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1번과 관련해서 20만원을 받았어요. 근데 1번 수익으로 다 인식하면 안 되고 1번이 뭐예요? 뭐 창업 어쩌고 저쩌고 수익이죠. 1번으로 다 인식하면 안 되고 다른 수익으로 보내야 될 게 있어요. 그걸 뭐 선수 수익이라고 하죠. 여기 3번 수익에는 정상적으로 15만 5천원인데 받는 대가가 얼마냐? 10만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 3번 수익으로 정상 가격이 15만 5천원, 여기 3번 수령하는 대가가 10만원이다. 이 이야기는 요 5만 5천원 만큼이, 요 차이 5만 5천원 만큼이 1번 수익에서 3번 수익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1번 수익에서 3번 수익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 2번 수익과 관련해서도 보면은 이게 정상가 얼마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12만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얼마 받느냐? 4만원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차액이
8만원이죠. 이 8만원이 1번에서 2번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총 13만 5천원만큼 선수 수익이 인식돼야 되고요. 20만원 가운데 요 돈을 제외한 돈만 창업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은요. X1년 6월 1일 향후 1년간의 운영 지원 대가로 4만원을 수령했다. 그럼 6월 1일 날 회계 처리할 거는 현금 4만원 들어오고, 요 6월 1일부터 1년간이죠. 6월 1일부터 1년간이죠. 그럼 일단은 이게 선수 수익이 인식돼야 되겠네요. 4만원. 아직 용역 제공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12월 31일 결산하면서 2번 수익으로 인식할 게 있죠. 2번 수익으로 인식할 게 있죠. 그래서 2번 수익, 뭐 운영 어쩌고 저쩌고 수익, 요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 수익으로 인식할 게, 이게 1년간 정상 가격이 12만원, 12만원, 한 달에 만원꼴이죠. 근데 지금 6월 1일부터 지금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2000X1년에는 7개월에 해당하는 2번 수익이 발생한 거죠. 7만원에 해당하는 운영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나머지 5만원은 요 12만원 가운데 나머지 5만원은 X2년에 운영 수익이 인식돼야 될 거죠. 그래서 여기 차변에는 여기 선수 수익 요 4만원하고 여기 일부하고 해가지고 7만원에 선수 수익이 차감되고, 운영 수익으로 인식돼야 된다. 그 다음에 X1년 7월 1일 설비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0만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설비 취득원가 13만원이고 정상가격 15만 5천원이다. 이게 매출로 인식될 금액은 15만 5천원이죠. 나머지 돈은 어디서 끌어 모으느냐? 10만원 뿐인데 선수 수익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설비 매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게 2번 운영 수익 이렇게 했으니까 3번 설비 매출 이게 좋겠어요. 그래서 선수 수익에서 나머지 금액 끌어오면 되겠죠. 55,000원만큼 끌어오면 되고요. 이게 원가가 13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설비가 13만원 나가고 CGS가 인식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거는 여기 3번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활동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매출하고 CGS 이렇게 인식하는 거죠. 주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X1년 8월 1일에 본사는 원재료를 가맹점에게 전달하고 9만원을 수령하였다. 이 원재료는 A피자가 가맹점을 대신하여 주문하고 원가로 인도하는 것임. 그래서 이거 대리거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리거래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래서 가맹점에 9만원어치 물건을 공급하고 9만원을 받았다. 그럼 돈 9만원 들어오고 9만원 나가는 거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재고자산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케이스 8을 봤고요. 자, 이제 그 733페이지에 보면은 케이스 9가 있어요. 케이스 9가 있어요. 케이스 9를 보도록 할게요. 자, C커피는 개인사업자 K씨와 프랜차이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른 거래는 다음과 같다. 1번
X1년 초에 C커피는 창업 지원 용역을 적시 완료하고 그 대가로 X1년 말 및 X2년 말에 각각 10만원씩 총 2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지금 이제 20만원을 1년 후, 2년 후 받기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현재 가치 계산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보면은 적정 이윤이 포함된 운영 지원 용역 대가는 연간 5만원인데 X1년 기말 및 X2년 기말에 각각 2만원씩 수령한다. 그럼 1년에 2만원씩 수령하면은 연간 이게 적정 대가가 5만원이다. 그럼 3만원만큼은 거기 1번 수익에서 끌어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2년에 걸치니까 6만원만큼이 그 1번 수익에서 끌어다가 2번 수익에 갖다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3번 수익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네요. 그래서 뭐 앞에 하고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는 현재 가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인율 10%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년 1월 1일에 창업 지원 용역을 완료했다. 이게 1번 용역이죠. 1번 용역을 완료했다. 대가는 1년 말, 2년 말에 각각 10만원씩 20만원을 수령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 용역은 완료하는 시점에 적시 완료했다 이러니까 이때 수익을 인식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돈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채권만 미리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1번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1번 창업 수익 인식해줘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대가 가운데 일부는 선수 수익으로 인식해줘야 돼요. 선수 수익으로 반영할 금액은 여기 2번 활동과 관련해 가지고 연 5만원 받아야 되는데 2만원씩 받기로 돼 있어요. 그럼 3만원씩 못 받은 거죠. 네, 3만원씩 못 받은 거죠. 그래서 6만원을 선수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고요. 6만원을 선수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운영 지원 대가 2번 수익은 그 1년 결산하면서 2년 결산하면서 이렇게 진행률에 따라서 수익이 인식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2번 수익만 먼저 회계 처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2번 수익만 먼저 회계 처리하면은 X 1년 말에 2만원을 수령한다. 현금 2만원을 수령한다. 그럼 여기 선수 수익 가운데 3만원을 빼면서 이걸 2번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죠. 2번 운영 수익으로 인식해 줘야 되죠. 5만원 이렇게 해줘야 되죠. X 2년 말에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X 2년 말에도 운영 수익과 관련해서는 2번 수익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회계 처리가 되겠죠. 그냥 위와 같음 이렇게 쓸게요. 네, 위와 같음 이렇게 똑같은 회계 처리 해주면 되고요. 요 창업 수익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 채권으로 인식할 금액은 이게 1년 말, 2년 말에 각각 10만원씩 회수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할인율 10%에 기간이 2예요. 거기 현가계수가 있는데 이 기간 정상연금 1원의 현재 가치 1.73554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73554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3554 이렇게 채권을 인식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차 차이를 창업 수익으로 하면 되겠죠. X 1년 초에 이렇게 채권을 인식했죠. X 1년 말에는 어떻게 줘야 되나요? X 1년 말에는 이 채권이 이렇게 10% 할인한 거기 때문에 채권이 불어나죠. 그러면서 이거 뭐 한꺼번에 회계 처리할까요? 채권이 불어나고 현금 10만원 회수하죠. 현금 10만원. 채권이 풀어나는데 이걸 이제 이자 수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여기에 10% 17355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채권 상가격이 이렇게 17만원 이렇게 있다가 17만원 이렇게 있다가 10% 올라갔다가 이렇게 10만원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채권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차익만큼 이렇게 채권이 떨어지죠. 82645만큼 채권이 떨어지죠. 그래서 요 포인트에서 채권이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뭐 절반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죠. 이렇게 하면 1년 말 채권이 173554 빼기 82645 이렇게 하면은 90909라는 포인트에 오고요. 다시 10% 올랐다가 10만원 회수하면 빵이 되겠죠. 그래서 2년 말 회계 처리는 현금 10만원이 들어오고 이자 수익이 90909에 10% 그래서 이자 수익 인식할 금액이 9090 이렇게 될 거고요. 9091 나머지 채권의 수가 90909 이렇게 하면 채권이 이제 빵이 되겠죠.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이제 734페이지를 보면은요. 설치 용역이라고 있어요. 설치 용역. 뭐 중요한 제품 같은 경우 설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설치 뭐 앞에서 설치에 대해서 몇 번 나왔는데 똑같은 이야기예요. 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지만은 이게 기준서가 워낙 이렇게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734페이지 거기 표가 있죠. 그래서 설치가 재화 판매의 부수적인 경우 뭐 가령 이제 테레비 한 대를 팔았다, 컴퓨터 한 대를 팔았다, 뭐 이런 경우에 그 대리점이 언제 수익을 인식하느냐, 설치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그 테레비, 컴퓨터를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치 용역을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은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설치 용역 제공은 진행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이게 사례를 보면은 적절할 것 같은데요. 거기 케이스 10이 있어요. 그래서 지영상은 의료용 영상장비 제조회사이다. 의료용 영상장비, 그러니까 엑스레이나 뭐 CT나 뭐 이런 거 등등이 이거 영상장비라고 이야기하고요. 굉장히 고가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설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회사는 X1년 12월 1일 어느 병원에 50만원의 장비를 90만원에 판매하였다. 다음은 독립적인 사건이다. X1년 회계 처리를 하시오. 첫 번째, 설치는 제품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조건으로 판매되었다. 그래서 설치가 제품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었다. 그럼 뭐 그 특별히 뭐 신경 쓸 게 없죠. 그래서 90만원 돈 들어오고 제품 매출 90만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원가가 50만원짜리라고 하니까 제품 50만원 나가면서 CG에서 50만원 인식하면 되겠죠. 그래서 설치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치는 제품 판매에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조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 두 번째를 보면은요. 판매 금액 중 10만원은 설치 용역에 대한 대가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설치는 총 7만원의 원가 발생이 예상되며 X1년 말 현재 설치에 현금 42,000원을 지출하여 그 설치에 7만원이 지출될 것이다. 그런데 42,000원 지출됐다. 그럼 진행이 얼마나 됐다고 보나요? 60%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설치에 대한 대가가 총 10만원 예상된다.
그럼 10만원 가운데 60%인 6만원을 수익 인식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 90만원, 근데 이 90만원을 나눠줘야 되겠어요. 제품 판매 대가가 얼마다, 그 다음에 설치 용역 대가가 얼마다,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어요. 문제에서는 보면은 설치에 대한 대가가 10만원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 대가로서 10만원을 인식해 줘야 되고요. 근데 판매하는 시점에 일단 설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선수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맞을 거고요. 나머지 80만원만 제품 매출로 인식하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설치와 관련해서 X1년 말 현재 총 42,000원이 지출됐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총 7만원 예상하는 거 가운데 7만원에 42,000원이면은 70%, 60%가 진행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60%. 그러면은 여기 선수 수익 인식한 10만원 가운데 6만원을 떼어내면서 이거를 설치 용역 매출 6만원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여기 처리가 필요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735페이지를 보면은요. 제품 판매 가격에 포함된 용역 수수료. 이것도 뭐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뭐 거의 흡사한 이야기인데요. 자, 케이스 11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케이스 11을 보도록 할게요. H전자는 X1년 초 원가 40만원인 프로그램을 90만원에 현금 판매하면서 총 2회 X1년 말, X2년 말에 걸쳐 프로그램을 변경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변경 작업은 매출 이익률 20%이며 1회당 원가 1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게 아마 뭐 두 번에 걸쳐서 프로그램 변경 용역을 해줘야 되는데, 뭐 1회당 원가가 10만원이다. 아마 이게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가 외부에 아마 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뭐 이렇게 변경 용역, 업그레이드 용역을 해주는 회사한테 10만원씩 한 번 해줄 때마다 1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매출 이익률이 20%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요, 원가 40만원짜리를 90만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금 90만원이 일단 들어올 거고요. 현금 90만원이 들어올 거고, 이 90만원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줘야 되죠. 제품 매출, 재화의 공급은 제품 매출로 인식하고, 앞으로 용역 제공할 거는 선수 수익으로 인식했다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수익을 인식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인식할 금액이 얼마냐? 두 번에 걸쳐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매출 이익률이 20%이며 1회당 원가는 10만원이다. 예, 항상 이거 써놓고 생각하면은 정확한데요. 실수가 없는데요. 이익률이 20%다. 뭐 기준으로 20이에요? 매출 이익률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매출이 100이고 원가가 80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원가 100이 지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100이라고 하면 10만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원이 되려면은 매출 용역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로 되나요? 요 금액을 0.8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125가 매출이 되겠죠. 125가. 근데 이거 두 번 해줘야 되죠. 요구사항은 보면 X1년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화폐의 시간 가치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가 계산할 일은 없고요. 그래서 두 번 해주기 때문에 125에 두 번 25만원을 선수 수익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나머지를 제품 매출로 인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X 1년 12월 1일에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X 1년 말에 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용역을 제공해요. 그러면 12만 5천 원의 선수 수익을 드러내면서 이걸 용역 매출이라고 반영하면 되겠죠. 그리고 10만 원의 지출을 하면서 용역 원가로 인식하면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용역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봤고요. 예. 이제 73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37페이지에는 보면은 737페이지에 보면은 기타의 수익 인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줄을 좀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양가로 1 이자 수익 있어요. 이자 수익. 그래서 이자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예, 어떻게 인식할 거냐? 줄을 치죠.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자를 인식할 때 액면 이자로 인식하면은 예, 그게 회계 기준하고는 다른 회계 처리 방법이 된다는 거죠. 예,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한다. 그 다음에 양갈로 2에 보면은 로열티 수익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로열티 수익. 예전에 넥타이 만드는 회사에 가니까 그 회사가 프랑스의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회사에 로열티를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3년 계약이었는지 3년간 피에르 가르댕한테 피에르 가르댕 브랜드를 넥타이에 이렇게 새길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었죠.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게 로열티 계약이죠.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제공하는 입장, 그러니까 피에르 가르댕 그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열티 수익 인식하는 것은 계약 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거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표에 보면은 첫 번째 칸에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정액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피에르 가르댕 회사가 넥타이의 브랜드를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 대가로 돈을 얼마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3년에 걸쳐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액 기준의 인식,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는 언제냐? 한번 권리를 주고 그게 제한 없이 계속 상대방한테 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 줘야 돼요. 그래서 라이센스 제공자에게 추가적인 의무 없이 또 기간 제한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한번 사용하라고 하고 상대방이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기간을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에 수익을 한 번에 인식한다는 거죠. 판매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 사건의 발생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매출의 일정 비율로 로열티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제일 많죠. 그래서 매출이 많이 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가령 매출의 3%를 로열티로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상대방 회사가 매출이 많으면은 나한테 로열티 수익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상대가 수익이 별로 없으면은 나한테 수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비례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738페이지에
738페이지에 케이스 12가 있어요. 예, 그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P 상사는 패션 브랜드 A의 한국 내 판권을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X1년 12월 1일 어떤 기업에게 이 브랜드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120만원을 수령하였다. 다음은 독립적인 사건이다. 1. X1년 붕괴를 제시하시오. 자, 이게 그 조건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로서 120만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12월 1일 날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게 그 100만원 가운데 12분의 1 기간에 해당하는 10만원만 그 X1년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겠죠. 그래서 10만원만 로열티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요. 왜냐하면은 12월 초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대가로 12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120만원을 인식할 때는 선수 수익 인식해야 되고요. 12월 말 결산일이 되면 이 중에 12분의 1에 해당하는 선수 수익을 떼고 로열티 수익 인식해야 된다. 그런 거죠. 네, 요구사항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문제의 조건과 달리 브랜드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고 가정하고 X1년 붕괴를 제시하시오. 120만원을 받고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브랜드 사용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럼 그 돈 받는 시점에 다 수익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12월 1일 날 돈 들어오면서 전액 로열티 수익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지문의 조건에 추가하여 매월 매출액의 7%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이다. 매월 받는 로열티의 수령 날짜는 2월 15일이며 12월 매출액은 200만원이었다. 이 경우 위 1에 추가하여 X1년에 기록할 붕괴. 그래서 그 위 1의 조건 외에 그 매출의 7%를 추가로 받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7%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매출의 비례해서 7%다. 12월 매출이 200만원이었다. 7%면은 14만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죠. 그래서 로열티 수익 14만원 인식하고 미수 수익 채권을 14만원 인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38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배당 수익이라고 있어요. 거기 줄을 쳤으면 좋겠는데, 배당 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그래서 배당 수익은 수익 언제 인식하느냐? 회사가 보통 이제 1년 마치면은 결산을 하고 뭐 2월 3일에 주주총회를 하는데 그때 배당이 확정되죠. 그 주주총회 일이 배당이 확정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 주주총회 일에 투자자는 받을 권리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채권을 인식하고 배당 수익을 인식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제 739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농림어업이라고 있어요. 농림어업. 기준서 1041호 농림어업이라는 기준서가 있어요. 농림어업, 농업, 임업, 어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농업, 임업, 어업에 대한 포괄적인 게 아니고요. 그 중에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물자산과 수확 시점의 수확물 요 두 가지만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그 생물자산은 뭔지, 그리고 수확 시점의 수확물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생물자산, 예를 들면 이제 소 같은 거예요. 소. 수확 시점의 수확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소고기나 사골 이런 것들이 소를 도축해 가지고 고기 그 다음에 그 사골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소고기나 사고를 추가 가공하면은 또 다른 게 만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육포나 소시지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공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공품들은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를 적용받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기말에 뭐 적합법 평가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 생물자산과 수확시점 수확물만 회계처리 대상이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생물자산이 가령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은요, 포도나무 수확하면은 그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되죠. 예, 포도 열매를 수확하게 돼요. 그게 수확 시점의 수확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여기까지는 여기 농림업 기준서의 적용 대상이고요. 요 포도를 가공하면은 포도잼이나 포도주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죠. 이거는 가공물로서 재고자산 기준서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요 농림업 기준서에 적용을 받는 거는 여기 가공품은 아니다. 살아있는 상태나 또는 갓 수확한 상태나 그것만 농림업 기준서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40페이지에 보시면은요, 740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원칙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거기 줄치도록 할게요. 생물자산과 수확물은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순공정 가치로 측정한다. 거기 동그라미 해가지고 순공정 가치가 무엇이냐? 공정 가치에서 추정 매각 부대 원가를 차감한 거다. 순공정 가치 여기 말고도 앞에 한번 나왔죠. 어디에 등장했나요? 그 자산 손상하면서 회순사라는 말을 했죠. 회순사. 순공정 가치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생물자산이나 수확 시점의 수확물은 순공정 가치로 측정해요. 순공정 가치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우다. 송아지가 태어났다. 오늘 송아지가 태어났다. 네, 기쁜 날이죠. 그러면은 자산을 인식하고 수익을 인식해요. 어떤 금액으로 인식하느냐? 공정 가치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뭐 송아지 한 마리가 제가 소의 시세를 몰라서 이제 뭐 아무렇게나 말해야 되는데 송아지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그러면은 송아지 100만원, 예. 그 다음에 뭐 수익 100만원 이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서 이 송아지가 무럭무럭 자라겠죠. 12월 31일 결산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송아지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가치가 됐다. 그래서 순공정 가치가 500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최초에 인식한 것보다 400만원을 더 올려줘야 되죠. 그래서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고, 가치 증가가 역시 자산의 증가와 수익으로 인식돼야 되겠다. 다음에 이 소를 도축한다면은 역시 고기와 뼈를 순공정 가치로 측정해야 되겠다. 그런 회계 처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741페이지에 케이스 13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생물자산 및 수확물 해가지고요. 생물자산 및 수확물 해가지고 741페이지 케이스 1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상사는 포도원을 그냥 포도밭 생각하면 되겠어요. 운영 중이며 X1년 12월 말 현재 보유 중인 포도원 관련 자산의 장부 금액은 다음과 같다. 포도나무라는 자산이 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포도나무. 자, X1년 12월 말 현재 포도나무라는 생물자산이 있어요. 포도나무라는 생물자산이 2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 200만원은 X1년 말 현재 취득원가인가요? 네, 그게 아니고 순공정 가치죠. 순공정 가치. 네, 공정 가치에다가 얘 처분할 때 복비 차감한 순공정 가치죠. 네, 그런 거죠. 그리고 X2년 중에 아래의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양갈로 1에 보면 X2년 8월 10일 올해 첫 포도를 수확하였으며 순공연 가치는 100만원인데 요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수확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포도를 수확하면 포도는 순공연 가치로 측정돼야 되죠. 순공연 가치가 100만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 순공연 가치는 이미 공연 가치에서 처분 부대 원가를 차감한 거죠. 그래서 그게 10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포도라는 수확물이 인식돼야 되겠죠. 포도라는 수확물이 100만원으로 인식돼야 되고요. 이걸 수익으로 반영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책에서는 수익 과목을 수확물 평가이익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시험에서 생각이 안 나면은 적절히 만들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 이익으로 100만원 반영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확 비용 2만원을 지출했다. 이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나요? 현금 2만원, 그 다음에 지급 수수료 2만원, 그 정도 될까요? 지급 수수료 2만원, 현금 2만원 이렇게 하면 되죠. 칸이 좁아서 특별히 쓰지는 않게요. 그래서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갈로 2에 보면은 X2년 8월 13일 수확한 포도의 90%를 현금 93만원에 처분하였다. 현금 93만원. 포도라는 수확물이 빠져나가야죠. 포도라는 수확물이 빠져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수확한 포도의 90%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90만원 빠져나가야 되죠. 90만원 빠져나가야 되죠. 받은 대가가 더 크죠. 그럼 이게 처분이익 인식해야 되겠죠. 처분이익 3만원 인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8월 20일 날 남은 포도로서 내년에 출시할 포도잼을 만들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 등으로 5만원이 지출됐다. 포도잼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잼이라고 재고자산을 인식해야 되죠. 포도잼이라고 재고자산을 인식해야 되고 이제 포도 수확물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포도 수확물이 없어져야 되겠어요. 포도 수확물 얼마예요? 100만원 있다가 90만원 빠져나가고 10만원 남은 거죠. 이렇게 빠져나가고 현금 5만원 지출했다고 돼 있죠. 이 현금 5만원은 재고자산 원가죠. 재고자산 원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얘가 재노경의 재고, 얘가 노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게 15만원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어요. 자, X2년 12월 말 결산일이 됐어요. 자, 결산 전 장부금액 포도나무 여기 200만원. 여기 생물자산이죠. 포도나무 얘는 생물자산이에요. 포도잼은 뭐예요? 포도잼은 재고자산이죠. 그러면은 생물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그 순공연 가치로 평가하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그게 최초 만들어졌을 때나 결산 시점에 공연가치, 순공연가치로 평가해 줘야 돼요. 순공연가치로. 그래서 순공연가치가 얼마예요? BS에 어떻게 표시돼야 되나요? BS에 순공연가치, 생물자산은 순공연가치로 표시돼야 되죠. 자, 요 포도나무는 공연가치가 240만원, 그리고 매각 부대 비용이 8만원으로 예상돼요. 그러면은 두 개의 차이인 2320, 이게
기말 BS에 포도나무라는 생물자산이 요 금액으로 표시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붕괴는 어떻게 되나요? 요 200만원을 요 금액만큼 바꿔주려면은 32만원만큼 32만원만큼 어떤 붕괴가 필요하나요? 포도나무라는 생물자산을 32만원 올려주고, 그리고 이거 평가이익 반영해주면 되겠죠? 평가이익 32만원 이렇게 반영해주면 되겠죠? 네. 그런 회계처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포도잼 재고자산이죠? 얘는 BS에 어떤 금액이 가나요? 네. 저가법 적용하죠? 저가법. 저가법이 어떤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에 북밸류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크죠. 대부분은 순실현 가능 가치가 더 커요. 그런데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정도는 반대 경우가 생기죠. 장부 금액보다 처분했을 때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 이 차이를 평가 손실로 반영하죠. 평가 손실. 요 차액을 평가 손실로 반영하죠. 근데 지금 평가 손실로 반영할 상황인가요? 자, 뭐 처분하면 29만원이다. 29만원이다. 29만원으로 반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죠. 요게 이제 그 북밸류보다 떨어졌을 때만 순실현 가능 가치로 반영을 하고요. 지금은 북밸류보다 지금 실현되는 금액이 더 크죠. 그럼 북밸류로 요 15만원으로 반영되겠죠. 그럼 회계처리할 게 없다는 거죠. 회계처리할 게. 재고자산은 장부 금액을 변동시킬 게 없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봤고요. 마지막으로 743페이지에 뭐 간단한 내용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 743페이지에 보면은 농림법에서는 생물자산에 대한 정부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박스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은 순공정 가치로 측정하는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수취할 수 있게 되는 시점에만, 그리고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조건을 충족하는 시점에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뭐 농업장려, 뭐 임업장려 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게 아무 조건이 없으면 받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면 되고, 그게 조건이 딸려있다 라고 하면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상식적인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그 16장 수익 인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